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역사를 함께할 하하쌤입니다. 오늘 배워볼 주제는 바로 통일신라의 형성과 발전입니다. 우선 순서는 보이는 바와 같이 신라의 삼국 통일, 체제 정비, 신라 말 지배체제의 동요인데요. 영상의 분량을 생각해 봤을 때 체제 정비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라의 삼국 통일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진흥왕의 한강유역 장악에 대해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배운다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신라의 전성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라의 전성기는 몇 세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6세기입니다. 이전 5세기에는 어느 나라의 전성기였을까요? 네,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끌면서 남진 정책으로 백제가 많이 위축된 가운데 백제는 신라에게 동맹을 요청하게 되고 신라는 이에 응합니다. 이후 고구려가 위축되면서 신라 진흥왕과 더불어 백제의 성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가 한강 하류를, 신라가 한강 상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흥왕은 백제와의 약속을 어기고 한강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백제의 왕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겠죠? 백제의 성왕도 딱 그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전성기를 누리던 신라를 이길 수 없었고 결국 관산성, 지도에 보이는 이 관산성에서 벌어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백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신라와 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죠. 이후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6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연결되게 되죠. 자, 그래서 6세기 동아시아 상황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는 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십자형 외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십자형인지는 이따가 지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구려와 백제는 동맹을 맺고 그리고 위에 있던 돌궐 그리고 백제와 우호관계에 있던 외 이렇게 4개의 국가가 연결되게 되죠. 이러한 와중에 고구려가 다시 세력을 키우면서 남진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한반도 내에 혼자 있던 신라는 중국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 보이시나요? 위에부터 돌궐, 고구려, 백제, 그리고 외가 한 팀, 그리고 신라와 중국의 수, 당나라가 한 팀입니다. 왜 이걸 십자형 외교라고 하냐? 바로 십자형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살수 대첩을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신라가 중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 손잡은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수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고구려가 다시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수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의 이 살수 대첩으로 수나라는 고구려 공격에 실패하게 되죠. 자세한 내용은 이따 그림과 동영상을 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고구려가 중국과 싸우는 한편 밑에서는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킵니다. 이 대야성은 신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 이유는 대야성이 함락되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로 가는 일직선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야성 함락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라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우선 고구려로 갑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았죠. 당시 신라의 외교를 위해 파견된 김춘추는 고구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고구려는 너희 신라가 뺏어간 옛 고구려 땅을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김춘추는 이에 아무 말도 못했죠. 결국 김춘추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별주부전 아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거북이가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로 갔고 거기에서 토끼를 데려왔지만 토끼가 자신의 간이 지상에 있으니 지상으로 데려다 주면 간을 주겠다고 말하고 도망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활용하여 김춘추가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즉, 영토 문제는 자신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신라에 돌아가서 왕에게 얘기를 하고 오겠다고 말하죠. 결국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당나라로 가서 동맹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신라와 당나라가 뜻하는 바가 같지 않아서 동맹 체결이 쉽게 되지 않았죠. 이러한 와중에 당나라는 영토 확장을 위해 고구려를 공격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고구려에서 연개 소문이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자 이를 구실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 성을 함락시키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의 대군이 당하면서 고구려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당나라는 신라가 제의한 동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결국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기 보이는 살수 대첩은 살수, 즉 오늘날의 청천강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살수 대첩과 관련된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중문은 을지문덕의 제안을 받아들여 철수를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의 청천강인 살수에 이르렀다. 洒水，赶快挂住，将这里挂住这个。 이 강만 건너면 6개월간의 원전이 끝나는 상황. 그런데 기습이 시작됐다.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대가 강을 절반쯤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물속에서 후방을 공격당한 수나라군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요동을 건너온 30만 명의 별동대 중 살아 돌아간 자는 2,700명 뿐이었다. 네, 여러분 잘 봤나요? 그래서 당시 중국의 수나라의 장수였던 우중문을 고구려의 장수였던 을지문덕 장군이 우리 수나라에 항복을 하겠다라고 속여서 우중문이 다시 수나라로 돌아가게 했고 살수를 건너는 틈을 타서 고구려군의 기습 공격이 감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대패하게 되면서 고구려는 수나라의 공격을 막게 됩니다. 다음은 대야성 함락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대야성의 위치가 보이나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신라의 입장에서 대야성은 전초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의자왕에게 대야성이 뚫리면서 경주로 가는 이러한 길이 확보되자 신라는 자신을 도와줄 세력을 구했고 결국에는 당나라와 동맹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영화 촬영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배우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흙으로 엄청 높게 쌓은 곳이죠? 이게 바로 토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토산이 보이죠? 자, 이러한 토산을 이용한 전투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바로 안시성 전투예요. 당시 고구려가 안시성을 잘 지켜내자 당나라는 안시성보다 더 높은 산을 쌓아서 공격하면 손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토산을 쌓게 되죠. 하지만 집안이 붕괴되면서 토산은 무용지물이 되게 되고 결국 고구려 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이 무산되면서 신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결국에는 나당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나당 동맹을 체결한 이후 차례로 백제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죠. 여러분이 고구려인 그리고 백제인이라면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분명 누군가는 그래, 그냥 신라로 들어가자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으켜 세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후자의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바로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가 싶었는데요.
당나라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안동도호부, 그리고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를 한반도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함으로써 당나라가 아예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거죠. 여러분들이 신라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그렇죠.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나당 동맹은 해체되고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당 전쟁 중 매소성 싸움,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만 삼국 통일을 하게 되죠. 이 대동강 이남 지역이 어디인지는 이따 지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대동강 이남 지역에 한해서만 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불완전한 통일, 혹은 미완성의 통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당나라의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하고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백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60년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김유신 장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계백 장군도 들어봤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이 김유신과 계백 장군은 여기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이죠. 계백 장군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황산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 전투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처자식이 신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처자식을 죽이고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지도는 나당 연합군에 의한 고구려의 멸망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육지와 해로를 통해서, 그리고 신라는 남쪽에서 고구려를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도호부, 안동 도호부와 웅진 도독부, 그리고 계림 도독부의 위치입니다. 당나라는 평양, 웅진, 금성에 도호부 및 도독부를 설치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고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결국 나당 동맹을 해체하게 되고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매소성과 그리고 기벌포에서 신라가 대승을 거두면서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대동강 이남, 즉 대동강과 원산만을 경계로 그 이남 지역에서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불완전한 통일, 그리고 미완성의 통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죠. 자, 아까 선생님이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뒤에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고구려는
고연물을 중심으로 오골성에서 그리고 건모점을 중심으로 한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안승은 금마저에서 보덕왕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보덕왕으로 임명을 해주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신라가 임명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신라는 왜 안승을 보덕왕으로 임명했을까요? 바로 당시 당나라와의 전쟁에 고구려 유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안승을 보덕왕으로 임명하면 당시 고구려 유민들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단합된 고구려 유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안승을 보덕왕으로 임명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나요? 네. 그리고 백제는 흑치상지를 중심으로 임존성에서 그리고 복신, 도침을 중심으로 주류성에서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백제의 부흥운동은 당시 백제와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이 도와주게 되죠. 하지만 일본이 참여한 백강 전투라고 있어요. 이 백강 전투에서 일본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백제의 이러한 부흥운동을 조금 소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지도는 부흥운동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고연무, 건모자, 안승이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주도한 인물이고, 흑치상지, 그리고 복신, 도침이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삼국 통일을 한 신라는 그 이후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 계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직계란 바로 친자, 관계로 연결된 사람들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열왕의 가족들, 직계 가족들만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라의 관등제를 얘기를 할 때 골품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나요? 네,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골품제도 하에서 이전에는 성골이 왕이 되었었는데요. 이 무열왕이 진골 출신의 무열왕이 왕위를 계승을 하면서 이후 진골 출신의 왕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문왕이 있는데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통일 신라 시기 중요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첫 번째로 꼽히는 왕이죠. 우선 신문왕은 즉위를 한 이후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김흠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설들만 난무합니다. 그 설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는 얘기였죠. 하지만 결국에 신문왕이 이러한 김은돌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귀족을 대거 숙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귀족을 숙청하게 되면 왕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강화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국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국학은 신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고 했는데 이는 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관료전이 있고요. 그리고 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공통적으로 수조권이 있었는데요. 이 수조권이란 그 땅에서 나는 생산물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즉, 이 땅에서 난 생산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조권은 똑같은데 왜 노급을 폐지하고 다시 새로이 관료전을 지급했냐? 아주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노동력 징발권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토지제도가 노동력 징발권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노급이에요. 관료제는 노동력 징발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노동력 징발권 대수롭지 않은데 왜 굳이 노급을 폐지했나요? 네, 맞습니다. 노동력은 쉽게 농사를 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지만 딴맘을 먹게 되면 뭐로도 쓰일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군사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노급을 폐지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없는 관료전을 지급하게 된 거죠. 이처럼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왕은 정전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전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설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너무 깊이 배우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에 그 내용은 제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는지 그 삼국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한 부분을 열심히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까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